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구립 독산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쓰고 전경화가 옮겼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미움받을 용기는 과거의 어떤 경험도 현재 내 삶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본연의 질문에 답합니다. 모든 인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를 내면 원하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생활양식이란 삶의 태도와 비슷한 말인가요?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 방식이라고나 할까? 자네는 기질이나 성격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생활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네.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그래. 자네는 자네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한 걸세. 요컨대 제가 불행한 상태뿐 아니라 이런 꼬인 성격까지도 직접 택했다고요? 물론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 의견에는 무리가 있어요. 제가 철이 들었을 때에는 이미 이런 성격이 형성된 상태였어요. 고른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성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니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물론 의식적으로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닐세. 맨 처음 선택은 무의식적이었을지도 몰라. 게다가 선택하는 데에는 자네가 여러 번 말한 외적 요인, 즉 인종과 국적, 문화, 가정 환경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럼에도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자네일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 선택했다는 건가요? 대략 10살 전후라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견해지. 그럼 100보 양보해서, 아니 200보 양보해서 10살이던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생활 양식을 뭔지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체 그게 어떻다는 거죠? 성격이든 기질이든 생활 양식이든 저는 이미 이런 나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네. 만약 생활 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 다시 선택한다고요?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생활 양식이 뭔지 몰랐을 거야. 어쩌면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을 테고. 물론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전부 내가 택하진 않았으니까. 게다가 그것들은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불만도 있을 테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하며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네. 문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네. 자네는 지금 여기에서 생활 양식을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네 책임이야. 여태까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네 판단에 달렸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 네가 그 생활 상식을 택했으니 당장 다시 선택해라고 한들
그 자리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자네는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어.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도대체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네. 지금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지. 자네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 지금 당장 변하고 싶다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소연했네. 그럼에도 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네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해왔기 때문이지. 아니,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네요. 저는 변하고 싶어요. 이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심입니다. 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긴 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편이 더 편하니까.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면 눈앞에 닥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래된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다소 덜거덕거려도 차의 상태를 고려해가며 몰면 되지. 하지만 새로운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눈앞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 더 힘들고 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즉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되는 거지. 변하고는 싶지만 변하는 것이 두렵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았다라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택할 테지. 방금 또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열등 콤플렉스는 또 다른 특수한 심리 상태로 발전하기도 한다네. 그건 또 무언가요?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거야. 우월 콤플렉스라고도 하지. 우월 콤플렉스요? 심한 열등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노력과 성장 같은 건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 보완할 용기가 없어. 그렇다고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열등 컴플렉스도 더는 견뎌낼 수 없지. 못난 나를 받아들일 수 없거든. 그러면 인간은 좀 더 값싼 수단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네. 어떻게 해요? 마치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짓 우월성에 빠지는 걸세. 거짓 우월성이요? 가까운 예로 권위 부여를 들 수 있지. 그건 또 뭡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권력자, 학급 반장에서부터 저명인사까지 광범위하지. 이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짐짓 어필하는 걸세. 그를 통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지. 경력을 속이거나 옷이나 장신구 등 브랜드 제품을 과시하는 것도 일종의 권위부여이자 일부분 우월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지. 어떤 경우든 나라는 존재가 우월하다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닐세. 나와 권위를 연결시킴으로써 마치 나라는 사람이 우월한 것처럼 꾸미는 거지. 즉 거짓 우월성일세. 그 밑바닥에 강렬한 열등감이 있다는 말이군요. 물론이지. 나는 패션에 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 열 손가락 모두 루비 반지와 에메랄드 반지를 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적 감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등감의 문제, 즉 우월 콤플렉스의 증거라고 봐야겠지. 그렇죠. 단
권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네. 우월 콤플렉스라. 흥미로운 심리군요.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자기 공을 자랑하며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걸핏하면 가장 빛나던 시절의 추억담을 늘어놓는 사람. 아마 자네 주변에도 있을 걸세. 이런 것도 우월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지. 자기 공을 자랑하는 게요? 바람직한 태도로 갈 수는 없지만 실상 그럴만하니까 자랑하는 거겠죠. 거짓 우월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한데요. 아니지. 일부러 말로 자랑하며 뽐내는 사람은 되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네. 아들로도 분명히 지적했지. 만약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 자랑이 열등감의 발로입니까? 그렇지.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 열등감이 심하니까 자랑하는 걸세.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려고 하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에 누구 한 사람 이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겁이 나거든. 이는 완벽한 우월 콤플렉스라네. 지난번에 선생님은 인간은 분노라는 감정을 지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적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분노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이것도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어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사회적인 문제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지. 하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논리가 뒷받침된 분노이지 않는가. 사적인 분노와 사회의 모순 및 부정에 대한 분노는 종류가 다르네. 사적인 분노는 금세 식지. 반면 공적인 분노는 오래가네. 사적인 분노는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하다네. 사적인 분노와 공적인 분노가 다르다고요? 전혀 다르지. 공적인 분노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니까. 그럼 사적 분노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도를 당하면 화가 나시겠죠? 나지 않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 면전에서 욕을 먹었다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목적이 뭔지 생각할 걸세. 면전에서 욕을 먹었을 뿐 아니라 상대의 언동으로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상대가 권력투쟁을 위해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권력투쟁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른에게 짓궂게 장난을 칠 때가 있네. 대개 그런 장난은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려는 심산이라서 어른이 진짜로 화를 내기 직전에 그친다네. 하지만 만약 이쪽이 정말로 화를 낼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싸우는 것 자체에 있네. 싸우려고 하더니 원하는 게 뭐죠? 이기고 싶은 거지. 이겨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은 걸세.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가령 자네가 친구와 요즘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세. 머지않아 논쟁이 가열되면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언쟁이 계속되고 결국 상대방이 인신공격을 하기 이르렀네.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등등 말일세. 그런 말을 들으면 이쪽에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상대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순수하게 정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걸까? 아니지. 상대방은 그저 자네를 비난하고 도발하고 권력투쟁을 함으로써 평소 못마땅했던 자네를 굴복시키고 싶은 걸세. 여기서 자네가 화를 내면 상대가 의도한 대로 두 사람은 권력투쟁에 돌입하지. 그러니 어떤 도발에도 응해서는 안 돼. 아니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왔으면 받아주면 되죠.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그런 인간은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돼요. 말이라면 저도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네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세요.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상대가 깨끗이 물러났다고 치자고. 하지만 권력 투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싸움에서 진 상대는 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할 걸세. 다음 단계요? 그래, 복수 단계일세. 일단은 물러나지만 상대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뭔가 복수를 계획하고 보복에 나선다네. 이를테면요, 부모의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다거나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힌다든가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지. 프로이트의 원인론에서 이를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단순히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네.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러 말랐다는 식이지.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면 분명해.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은 아이가 밝히지 않은 목적, 즉 부모에 대한 복수라는 진짜 원인을 놓치지 않네. 비행을 저지르고 등교를 거부하고 스스로 손목을 그으면 부모는 곤혹스러워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네. 아이는 그것을 알고 문제 행동을 하는 걸세. 과거의 원인에 등 떠밀려 행동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 부모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난처하게 하려고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 스스로 손목을 긋는 아이를 보고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하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을 걸세. 하지만 손목을 긋는 행위를 했을 때 주변 사람, 예를 들어 부모, 어떤 마음일지 헤아려 보게. 그러면 저절로 배후에 있는 목적이 보이는 걸세. 목적은 복수로군요. 자네는 방금 전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고 싶다라고 인정하고 미움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네. 네, 그랬죠. 나도 그래.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지. 일부러 미움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자네의 말은 예리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네. 보편적인 욕구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이 또한 사실이지. 자네는 누군가가 자네를 싫어할 때 혹은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웠습니다. 왜 나를 싫어할까? 내 말이나 행동에 뭐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책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충동일세.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트는 그런 욕망을 가르쳐 경향성이라고 했지. 경향성이요? 그래, 본능적인 욕망, 충동적인 욕망이라는 뜻일세. 그러면 그런 경향성에 이끌린 채, 다시 말해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려 사는 것,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돌멩이처럼 사는 것이 자유일까? 그렇지 않지. 그런 삶은 욕망과 충동의 노예가 될 뿐이라네. 진정한 자유란 굴러내려가는 자신을 아래에서 밀어 올려주는 태도가 아닐까? 아래에서 밀어 올려준다고요? 돌멩이는 힘이 없네. 일단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기 시작하면 중력이나 관성 같은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곳까지 계속 굴러내려가지. 하지만 우리는 돌멩이가 아닐세. 경향성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야. 굴러떨어지는 자신을 멈추고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비탈길을 계속 굴러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지. 본능이나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
자유라는 말씀인가요?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주장하지. 즉,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갈망하네. 하지만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부언데요,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네? 무슨 말씀이시죠?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아니, 하지만 자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가능하면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면 좋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부자유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한 일일세. 자유를 행사하려면 대가가 뒤따르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설사 자네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생을 마친다고 해도 불행하다고 할 것 같지는 없네. 20살에 마친 삶도 90살에 마친 삶도 모두 완결된 삶이며 행복한 삶이니까. 만약 제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았다면 그 찰나는 늘 완결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거지.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말해주지. 인생 최대의 거짓말.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라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인생 전체의 흐릿한 빛을 비추면서 뭔가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자네는 지금까지 지금 여기를 외면하고 있지도 않은 과거와 미래에만 빛을 비춰왔어. 자신의 인생에 더없이 소중한 찰나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거야. 자, 이제 인생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오게. 그리고 두려워 말고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자네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제게 그런 힘이 있다고요? 인생의 거짓말에 기대지 않고 이 찰나를 진지하게 살아갈 용기가 이런 제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에 대해 얘기하세나. 결정하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네. 지금 여기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거인보다 위에 있고자 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와 함께 걸었던 긴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